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나요? 네, 사실 원래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키가 180인데요. 네. 28살 때까지 몸무게가 60kg가 안 됐었거든요. 음, 어마어마하게 마른 체형이었었다가 음. 이제 28살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바디 프로필? 네. 바디 프로필도 한 2번 정도 찍었습니다. 네. 네.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잠시라도 좀 경험을 해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 PT 선생님의 꼬들김에 넘어가서 그 어려운 식단의 생활과 그런 걸 좀 해봤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라고 하면 또 도전하실 수 있나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쯤은 더 해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비고렉시아라는 말을 제가 최근에 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점점 만연돼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데요. 광적으로 집착하는 행동들이 약간 희화화돼서 컨텐츠들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중들은 보면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삶에 접목시키는 젊은 20, 30대 남성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과연 건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단기간에 본인의 몸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건 이것까지 병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심지어 본인의 삶에 피해를 줄 정도로 그리고 본인의 몸에 피해를 줄 정도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다면 요거는 정신과에서도 병으로 보고 있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라는 진단명이 있는데요. 그 머슬 디스모피아라는 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고렉시아의 완성이라면 이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엄연히 하나의 위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을 자신의 몸에 주입한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텐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기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자, 그럼에도 이것을 실행하는 젊은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행동 기제를 어떤 그 사람의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분명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과에서는 병으로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정신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병을 카테고리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병, 이거는 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스펙트럼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몸이 멋있어 보이기를 원하는 건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이게 너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병으로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펙트럼 상에서 더 멋있어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이 욕망에서 기저를 해서 이해를 해야 이분들에 대한 이해도 저는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모양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계속 성형수술을 받고 이러는 질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가 정상적인 모양인데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고쳐야 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는 여성분들에게 많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이 더 많다라는 논문도 있지만 여성과 남성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그 연구 논문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외모에 대한 집착은 여성들이 많지 남성들은 좀 덜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남성들이 집착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근육인 거죠. 그래서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의 A형 중에 머슬 디스모피아라는 A형이 있고 이 머슬 디스모피아는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왜 이렇게 근육에 집착을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화 역사에서 남성미를 뽐내고 그
되게 척박한 환경이었잖아요. 몇십만 년 전 과거 밀림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거기서 내가 큰 근육을 갖고 센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건 생존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남성들을 볼 때 그런 그 근육의 크기나 힘이 세고 어떤 체격이나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봤을 때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남성미라고 하죠.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육을 키운다라는 게 그 진화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좀 더 진화 역사에서 생존을 더 잘할 수 있는 남성이라는 의미가 DNA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살짝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여성분들이 적당한 근육은 좋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근육을 좋아하는 여성의 비율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요걸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공작새 있죠. 네. 공작새가 진화적으로 수컷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제 이게 성선택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암컷 공작새가 수컷 공작새의 꼬리를 보고 아 얘가 얼마나 그 진화 역사에서 생존이 잘했는지를 체크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근데 문제는 사실 그 공작새의 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생존에 불리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맹수들한테 눈에 띄기도 쉽고 도망갈 때도 걸리적거리고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암컷 공작새가 수컷 공작새의 그 꼬리의 크기를 볼 때 아 얘가 수컷으로서의 생존력이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컷들끼리 진화적으로 계속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요만했던 게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꼬리를 갖추고도 지금까지 생존을 했다면 얘는 뭐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커졌던 이유는 하나예요. 경쟁이에요.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 지금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근육은 여성들에게 남성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이 추가가 되다 보니 이제 과도하게 그쪽으로 빠지게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고렉시아라고 부르는 이러한 성향 자체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끝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최소한 1년에서 몇 년 정도는 그렇죠. 그것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오래 지속이 되는데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을 휴지기도 없이 논스톱으로 쭉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장시간 끌고 간다는 것이 이 안에는 어떤 일종의 중독성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박장애 관련된 질환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바라보는 건 이런 부분이 강박적 증상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강박적 증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 몸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요.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계속 불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운동이라는 반복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시간적인 에너지와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약물을 쓰면 내 몸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이거 지금 당장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강박적인 생각과 불안함이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비루한 몸을 해결하는 건 운동이야 하고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운동만으로는 안 되니까 약물을 쓰면 내가 이 비루한 몸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강박적인 행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에 피해가 생긴다. 이렇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이걸 병으로 바라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나 90년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근육질 스타들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20, 30대 남성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근육질 몸에 열광하고 집착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비고렉시아적인 성향이 만연하게 된 것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이건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SNS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쟁의 어떤 초점은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만 바라보는 게 경쟁의 핵심이거든요. 경쟁 심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옛날에 SNS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내 친한 친구 몇십 명에서 거기서 내가 몸이 제일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경쟁의 N수가 적었다라는 거죠. 근데 SNS가 발전을 하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몸이 제일 좋은데 와, SNS 들어가 봤더니 미쳤네 이거. 다들 장난 아니네. 내 몸 봤더니 너무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공작새의 꼬리처럼 필요 이상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S의 발전이 경쟁을 심화시켰고 그래서 그러한 열풍을 더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이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근육질의 몸을 더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어떠한 계급이나 신분처럼도 이렇게 작용을 하는 묘한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급, 신분 이게 뭘까요? 계급이랑 신분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치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낮다가 신분이고 계급이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계급이고 신분이고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자존감과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 문제랑도 아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쟁이나 비교 같은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하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트니스에 대한 경쟁도 더욱더 격렬하게, 더욱더 광적으로 집착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좀 드네요. 되게 동의가 됩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뭐 내 건강과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에도 빠르게 발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네요. 네. 비고렉시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울증에 취약하다거나 아니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중들한테 이제 많이 노출하곤 했거든요. 약물 사용, 약물 중단, 뭐 이런 것과 같은 내분비계의 변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고렉시아 성향 자체를 그러한 심리적 취약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디 디스모피c 디스오더는 병발되는 질환이 되게 많습니다. 우울장애도 많이 병발되고요. 제가 강박장애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박장애도 많이 병발이 되고요. 그리고 뭐 불안장애도 많이 병발이 되고요. 바디 디스모피c 디스오더만 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다른 질환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자존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광적으로 내 몸이 정상 이상으로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하면서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라온다라고 보는 건 너무나 전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정신과 전문의로서 조언을 만약에 해주신다면은 이 피트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본인에게 피해를 준다.
라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더라도 그게 나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면 그건 병으로 보질 않아요. 이제 약물을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하는데 피해를 줄 정도로 거기에 몰두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정신과에서 병으로 보고요. 이거는 일단 본인의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면 저는 가까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당하게 근육을 키우는 건 본인의 자존감과 그리고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이성으로서 어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건 그 정도의 수준은 권장되어야 할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유불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범위를 넘어서서 약물을 쓴다. 이거는 내 몸에 안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단 약물을 쓰면 이거는 빼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몸에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명백하니까요. 약물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기능,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직업적인 기능에 손상이 올 정도로 거기에 몰두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병적인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디 디스모피c 디스오더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정신과에 오질 않으세요. 예, 본인이 그걸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보통은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좀 계기가 되신다면 내가 돌아봤더니 나한테 이렇게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두를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저는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뵙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